그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박씨집 딸 혹은 봉사 아내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역사에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오직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훗날 건국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내였던 그녀의 이름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기념한다는 연보에도 평전에도 그의 아내로 박승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00년대 말 서울 창신동의 초라한 한옥 한 채, 그곳에서 박승선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남편, 해외로 떠난 남편, 대통령이 된 남편. 하지만 그녀는 끝내 영부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끝내 아내로도 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역사의 잉크가 스미지 않은 종이 한 귀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승만과 박승선의 혼인은 사랑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주의 계산이자 점쟁이의 한마디가 만들어낸 운명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은 6대 독자였던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말은 황당했습니다. 맹인과 결혼해야 출세할 팔자요. 실제로 박승선 양자의 증언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에 가족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점괘를 무시할 수 없던 아버지는 결국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눈 주위에 반점이 있는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서울역 건너편 후암동에 살던 박씨 집안의 소녀를 찾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한쪽 눈 언저리에 푸르스름한 반점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16세, 박소저 역시 동갑이었습니다. 1891년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의 짝이 됩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하층민 여성의 운명이 그러했듯 이름은 사치였습니다. 박씨집 딸, 그것이 그녀의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에서 승자를, 시아버지의 이름에서 선자를 따 훗날 박승선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작이 아닌 예언에 대한 수능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질서이자 그녀 삶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박승선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이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 덧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남편의 권유로 상동교회에 나가며 신앙을 접했습니다. 한글도 배웠고 선교사들로부터 서양 문물도 익혔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권유로 일본 나가사키에 영어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풍토병으로 3개월 만에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녀에게 자립과 자존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만이 조선에서 배제학당을 거쳐 프리스턴대 박사학위를 받고 기독교 우파의 리더로 성장해 갈 때 그녀는 점점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와 남편 모두에게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1899년 이승만이 군주제 폐지 주장으로 체포돼 한성 감옥에 수감되자 박승선은 대한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투쟁을 벌입니다. 독립신문 1899년 3월 25일자에는 장동에 사는 박부인이 감옥에 갇힌 전 의관 이승만 씨의 일로 상소를 받들고 이남문 밖에서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의 대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었고 그녀는 감옥 밖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삭바느질과 삭발레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남편의 영치금을 위해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염랑주머니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팔려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단지 정치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었습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하며 신앙에 귀의하자 박승선도 개신교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고난은 뜻이 있다고 믿으며
그녀는 침묵과 고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899년 아들 봉수를 얻었지만 1906년 미국으로 보낸 이 아이는 10개월 만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합니다. 그 비극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즈음부터 이승만은 아내를 삶의 동반자보다는 시대의 유물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04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승만은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잠시 귀국했을 때조차 아내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1912년 다시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고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 무렵 박승선은 시아버지 이경선의 병간호를 하며 조용히 창신동의 작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승만이 호적을 옮겨준 창신동 이규창 명의의 주택이었습니다. 박승선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집 없는 이들을 도왔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보종학원이라는 계몽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신여성으로도 평가받지만 남편의 눈에는 더 이상 정치 지도자의 배우잣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입양합니다. 1916년 문 앞에 버려진 빚덩이 아이를 데려다 양자로 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철호입니다. 훗날 1965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철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너의 아버지는 망명가 이승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승만을 정신적 아버지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철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회절했다며 불륜녀로 몰았습니다. 그녀가 입양한 아들 철호의 출생 배경을 두고 개가설과 부정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측근 신흥우는 1949년 이승만과의 회고담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승선은 하숙을 들인 어떤 한국인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들은 정치적 목적과 시대적 편견이 혼재된 것이었으며 박승선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학자 출신이었고 시대가 요구하는 순종적 아내로서의 이미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창신동 주민들은 박승선을 여전히 이 박사 부인이라 불렀고 그녀에게 깍듯이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독교 신자로서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 일을 돕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녀에게 그런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33년 이승만은 스위스 제네바의 호텔 식당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 도너와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승만보다 25살이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1934년 두 사람은 뉴욕에서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1935년에는 하와이로 함께 이주합니다. 그 즈음 조선에서 박승선은 삭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창신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철호를 키우며 남편의 이름으로 받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1945년 10월 이승만은 33년 만에 환국합니다. 그리고 서울 도남장을 거처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강지처 박승선을 찾지 않았습니다. 1965년 철호 씨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는 외사촌 내외와 함께 도남장을 찾았지만 이명신 비서에게 면담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했고 8일간 단식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단식은 정치적 요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정실 부인이 아니다. 박승선은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949년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되기 전 본격적으로 프란체스카를 공식 부인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박승선의 존재를 법적으로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1949년 5월
이규붕의 이름으로 친족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 핵심은 박승선과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부정하고 철호와 그의 자녀들을 호적에서 말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승선은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던 창신동 호적에서 지워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기록에 따르면 1949년 7월 28일자로 박승선은 창신동에서 말소되고 이승만은 서울 종로 이화동 1번지로 전적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이승만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 4월 이승만은 마침내 프란체스카와 결혼신고를 합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첫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승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승선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환국 직후 도남장에서 거절당한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승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서진과 측근들은 그녀를 불편한 과거로 취급했습니다. 신문에는 새서방을 들였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흘러나왔고 신흥우와 올리버의 회고에는 박승선이 하수긴과 실질적 관계를 맺었다는 언급까지 기록됩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녀를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여성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혼인 해소가 어려운 구한말 혼인 관행 속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전처 정리는 이렇게 비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승선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식을 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의 부인이요. 이 나라가 나를 버릴 순 없소. 그러나 시대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승만은 한강 철교를 끊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박승선은 신당동 사돈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9월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에 붙은 북한군의 삐라를 떼다가 인민군의 총에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혹은 납북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전정희 편집위원 회고에 따르면 박승선의 마지막 모습은 목격자마다 다르게 전해지지만 공통점은 그녀가 남편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무덤은 없습니다. 묘비도 없습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녀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의 업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적인 삶 속에는 지워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승선입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아내였습니다. 감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삭바늘질로 생계를 이으며 남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국가에 의해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국부신화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독립신문 1899년 3월 25일자의 기록, 신흥우 회고록, 조선일보 1965년 철호 증언, 그리고 창신동 주민들의 증언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녀는 잊혀져서는 안 될 사람이다. 박승선. 그녀는 이름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점쟁이의 사주로 선택된 아내였고 남편을 위해 이남문 앞에서 금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식민지 조선과 해방 대한민국을 견디고 전쟁통에 피난도 가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강지처였습니다. 하지만 호적에서 지워졌고 역사에서도 지워졌습니다. 이승만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지만 동시에 한 여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남편이었습니다. 역사는 영웅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낸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삶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박승선은 그렇게 잊힌 이름으로만 남아있어선 안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